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를 맞교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북한을 콕 집어서 전쟁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연휴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103명을 맞교환했습니다. 포로 교환이 가능했던 이유에 아랍에미리트가 있네요. 네, 이게 다른 전쟁하고는 좀 달리 포로 교환이 자주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지가 벌써 2년 반이 넘었잖아요. 2022년도 2월 24일 날 침공했는데 첫 번째 포로 교환이 일어난 게 바로 한 달 뒤에 3월 24일 날 첫 번째 포로 교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포로 교환이 해왔는데 8번째 이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통상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제일 마지막에 이제 휴전 협상이든 평화 협상이든 그 협상할 때 이게 포로 교환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처음서부터 한 달 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포로 교환이 이루어져서 8번째 지금 포로 교환이 그렇게 됐고 거기에 핵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뭐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좋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다 사이가 좋고 중재자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통상 이렇게 포로 교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제 적십자사가 합니다. 그런데 국제 적십자사 대신에 이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계속해서 결정적인 중재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포로 교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통상적인 포로 교환은 크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가지요. 첫 번째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포로로 있게 되면은 이제 생활하는 상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또 부모들도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교환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교적인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협상이 될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사기를 정진시킬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최악의 경우에 뭐 이렇게 포로로 잡히더라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 내가 다시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게 러시아군이든 또는 우크라이나군은 하게 되면 그것이 각국의 그 군인들한테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국제적 이미지인데요. 전쟁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서로 포로 교환을 하는 거구나. 이 4가지가 이제 혼용이 돼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상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통상인데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벌써 8번째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무슨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상황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벌써 2년 반이 넘게 지나왔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18%에서 2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루안스크로부터 도네츠크, 그다음에 헤르손 지역까지 크림 반도까지 이렇게 동부 회랑이 다 구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2022년도 10월 달부터 뭐 이 상태가 구축이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이제 지난달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역공격을 한번 했죠. 그게 이제 쿠르스크 지역으로 역공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서울 면적의 뭐 한 10배 정도 되는, 2배 정도 되는 땅을 그렇게 확보를 지금 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이걸 두고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이제 되찾아야 되니까 그쪽 지역에 다시 이제 병력이 투입되고 또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병력 일부를 빼서 지금 이제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거든요. 그럼 뭐 그 지역이 좀 10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이제 보고
지금 러시아가 그쪽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그 포크로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그 병참 기지죠. 예. 우크라이나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병참 기지인데 그래서 이것이 저도 이제 이게 러시아가 이쪽으로 공격해 갔으면 하루 이틀 만에 함락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아직까지도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함락이 되면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굉장히 큰 그렇죠. 이제 힘들죠. 실패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딱 그런 상태여서도 있겠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에 계속 지원해준 장거리 미사일 좀 사거리를 좀 넓혀서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영국과 정상회담에서도 그에 대한 확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뭔가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이제 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것을 덥석 들어주면 좋긴 좋죠. 좋은데 이것이 결국 전쟁이 이제 확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11월 5일에 선거입니다. 지금 만일 이제 그것을 허락을 해준다면 예. 지금 이제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크라이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토 전체와의 확장 가능성이 있고 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키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거기 불바다를 만들겠다.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했죠. 러시아가 그렇게 예.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아, 이거 11월 5일 날 선거가 있는데 예. 지금 당장 이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명분을 좀 쌓아서 나가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분이 뭐냐면 블링컨 국무부 장관하고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지금 며칠 날이죠? 9월 11일 날 그 우크라이나의 키우를 방문을 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예. 이때도 물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어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죠, 13일 날 영국 총리가 지금 스타머 총리죠. 스타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회담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정은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달 말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게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요구를 하고 어떻게 이제 전쟁을 해 나갈 건지 서로 상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듣고 나서 그러면 결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역시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더 명분을 얻을 네 번째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안 통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란에서 수백 기의 미사일을 러시아로 선적해서 보낸 정황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유엔 총회의 결의안을 도출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좀 자유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총리와의 뭐 회담이라든지 장관급 회담이라든지 유엔 총회에서의 두 대통령의 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의 어떤 결의안들을 이렇게 하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달 말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유엔 총회 결의안을 도출을 하면 이게 대충 10월 한 중순 정도 되겠죠. 11월 5일이 선거입니다. 선거만 끝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11월 5일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끌고 나가는데 영국이 먼저 지원을 해주고 뭐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는 한 250km 정도 나가니까요. 그 정도 먼저 제공해주고 미국이 허락해주는 것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나리오가 가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이것을 꿰뚫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당장 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겁니까? 11월 5일 날 이제 선거를 하고 그러더라도 취임식은 1월 21일이니까요. 살짝 두 달 반의 시간이 있는 거죠.
선거 끝나고 나서도.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정이 11월 5일을 넘을 거다. 단 영국은 먼저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이제 나토 지도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권한 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실제로 이 미사일 쓰여지면 정말 젤렌스키 대통령 말대로 러시아 기지 몇 달 안에 파괴할 수 있고 뭐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전쟁이 뭐 끝나는 그런 양상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전쟁이 끝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토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독일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독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성능 좋은 그 순항 미사일이 있어요. 타우루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대한민국 공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500km거든요. 그 사거리가요. 500km인데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이 독일로부터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독일에서 이걸 쉴드를 치는 거죠. 못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또는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고 러시아 국민들도 푸틴에 대해서 반감을 좀 가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 전쟁을 끝나는 것보다 외교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동맹국 중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북한에서 제공하는 이 무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태 부차관부죠.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부차관보인 캐키가 한 2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 달까지 도대체 북한에서 러시아로 간 이 그 컨테이너가 몇 개냐 하면은 16,500개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죠? 16,500개면 152mm로 이렇게 포탄을 적재해서 간다면 이렇게 600만 발 정도가 되고요. 122mm는 방사포잖아요. 방사포로 가면은 이게 한 100만 발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각각이 이제 섞어서 가겠죠. 여기 탄약만 가는 것이 아니고 총도 가고 포도 가고 미사일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이제 152mm하고 122mm로 갈 때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이 가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상 얼마 전에 그 북한 스스로가 공개한 뭐 240mm 방사포라든지 또는 이제 북한 스스로가 어제죠. 엊그제 이제 얘기했던 600mm 신형 발사대차 그거 공개했잖아요. 그거 쇼이구 국방부 옛날 이제 그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서기죠? 국가안보회의에 서기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때 때를 맞춰 가지고 했단 말이죠. 이것도 나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거나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가장 많은 총포탄 이렇게 이것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북러 접촉은 더욱 심화하는 분위기로 볼 수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도 평양 찾아서 김정은 위원장이랑도 만나고 또 그 시기에 뭐 고농축 우라늄 시설 막 공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둘이 만나서 직접적으로 좀 어떤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3가지 이상은 미니멈 얘기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러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19일 날 푸틴이 북한을 방북했잖아요. 여기다 이제 답방 성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뭐 여기 가까운 이제 하바롭스크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스크바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포탄, 탄약 지원, 뭐 총 지원 또는 뭐 미사일 지원과 관련된 거 이런 얘기를 이제 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로 봐서는
이제 지금 러시아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징집되고 동원돼 가지고 전선에 다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됐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나요. 인력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 송출에 관한 그런 얘기도 좀 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접촉을 국제사회가 좀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은 현실적으로 없습니까? 없죠. 아하.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총포탄이 가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항구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항구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 바로 이 기차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이제 근방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공해를 지나가는 데가 있거나 뭐 어떤 영해를 지나가거나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의 철도 영토를 지나가거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재를 하고 싶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배를 통해 가지고 만일 이제 선적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을 뭐 검문 검색이라도 할 수 예. 있는 수단과 방법 또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뭐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쇼이구 서기가 북한 방문한 게 러시아가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러시아 매체가 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것을 허락해 주면 이제는 우리도 이게 키우를 포함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크라이나의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대규모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북한 방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북한에 쇼이구가 간 것은 북한으로부터 총포탄을 지원받기 위해서 간 받을 거고 게 많다 이런 걸 그걸 보여주는 내가 거군요. 받으면 당장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지금 이제 공급받았다라고 예. 러시아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그거 지금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쇼이구가 와서 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렇게 친정부 매체에서 러시아의 친정부 매체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이제 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이런 장거리 미사일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하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사일을 대가로 뭐 이란의 핵 기술을 알려주는 건가라는 말도 있고 네네. 북한에서 그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한 것도 있고 뭐 NP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죠. 군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이게 실패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지적들이 국제사회에서 나와요. 이것은 이제 조금 이란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예. 하나는 지금 이제 NPT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알겠습니다.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란 쪽만 말씀을 드리면 이란도 이제 핵 개발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미국하고 JCPOA 그러니까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예. 그 핵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이제 협정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 협정 체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이 원심 분리기가 몇 개냐면은 19,000개였어요. 19,000개. 이게 나탄자하고 토르도하에서 가지고 있는 게 19,000개 있는데 그때 핵 협상을 할 때 19,000개를 6,104개로 줄여라. 그래서 이제 이란은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경제 제재 해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농축은 몇 %까지 허용이 되느냐? 3.67%까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67%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저농축 우라늄인데 예. 이것이 통상 4%에서 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의 핵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JCPOA라고 하는 이 협정을 파기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어제 이 원심 분리기를 공개했지만 이란은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원심 분리기 공장을 공개를 했어요. 예. 그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핵 농축을 60%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IAEA에 관계되는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하고 또 누가 확인을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84%까지 농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무기로 사용하려면 90%까지만 농축하면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지막 활용 점정에 아마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핵물질은 생산했지만 이 생산된 핵물질을 핵무기로 만드는 과정 속에 이렇게 이제 이란이 미사일을 러시아에 그렇게 지원해 줬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NPT라고 하는 것이 비확산 체제거든요. 비확산 체제라는 것은 핵의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는 거예요. 수직적 확산의 방지라고 하는 것은 NPT 체제 내에 있는 5개 국가, 소위 말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이 5나라가 핵물질을 더 많이 생산하거나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수직적 확산이고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평적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개 국가 외에는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생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NPT 바깥에서 핵무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에요.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최초부터 가입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 유보했다가 2003년에 최종적으로 탈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의 핵 보유국과 NPT가 허용하는 핵 보유국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각각 5나라, 4나라 합해서 이제 9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까지 가면 10개 나라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NPT라고 하는 핵 확산 조약 자체가 굉장히 희화화되고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어지럽고 좀 뭐라고 할까요? 불안한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할 때 종종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효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